한 아버지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 속에는 온 세상을 밝힐 만큼 찬란했던 기쁨의 순간과 태양마저 삼킬 듯한 깊은 슬픔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던 한 가족을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올려야 했던 어느 60대 아버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목소리로 그 시절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 후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정말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았지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이 조금 있었고 소 몇 마리를 키우며 평범하지만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그렇듯 저 또한 제가 먹을 것, 입을 것을 아껴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 아내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고요. 만약 아이들이 저희 속을 썩이며 컸다면 그런 마음을 먹지 못했겠지만 저희 아들, 딸은 어릴 때부터 어찌나 우애가 좋고 착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3살 터울의 아들은 어린 여동생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동네 어른들 눈에도 기특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이렇게 우애 좋은 남매가 어디 있냐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한 번은 초등학생이던 딸아이가 독감에 심하게 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열이 펄펄 끓어 밥 한 술 제대로 넘기지 못했지요. 그 모습이 오빠인 아들의 마음에 무척이나 걸렸나 봅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들은 그동안 돼지 저금통에 모아두었던 동전들을 남김없이 털어 슈퍼마켓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이 가장 좋아하는 초코 과자를 한아름 사들고 왔더군요. 처음엔 영문도 모르고 아들을 혼내려 했습니다. 장난감을 사겠다고 용돈을 모으던 아이가 온통 과자만 사왔으니까요. 아들아, 그동안 모은 돈으로 죄다 과자만 사온 거야? 그 돈 모아서 장난감 산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자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연아가 아파서 밥을 못 먹잖아요. 좋아하는 과자라도 먹으라고 사온 건데. 자신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포기하고 아픈 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쓴 아들의 마음을 헤아렸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작 11살이었던 아들이 어른인 저보다 더 낫다는 생각마저 들었지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예민하다는 사춘기를 맞았을 때도 아들과 딸은 변함없이 사이가 좋았습니다. 특히 아들은 공부를 곧잘 해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의 명문 고등학교로 진학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것은 저와 아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 역시 오빠를 애타게 기다렸죠. 엄마, 아빠, 오빠 왔어. 오빠 집에 왔어. 아이고, 우리 연아. 오빠가 오늘 학교에서 뭘 좀 하다가 늦게 온단다. 왜 늦게 온대? 오빠가 나 떡볶이 사준다고 했단 말이야. 몇 시에 오는데? 누가 보면 몇 달은 못 본 줄 알 정도로 딸은 오빠를 끔찍이도 아꼈습니다. 아들은 그런 동생의 공부를 도와주며 사이좋게 지냈고 결국 명문대에 진학해 서울에서 자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끔씩 동생을 서울로 불러내 구경을 시켜주곤 했죠. 딸은 오빠와 함께하는 서울 나들이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것 좀 봐. 나 오빠네 학교 앞에서 사진 찍었다. 서울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빠가 다음 주에도 버스 타고 올라오래. 놀이동산도 데려가 준댔어.
나 다음 주에도 가도 돼. 모범생이었던 아들은 딸에게 늘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빠를 보며 자극받은 딸 역시 열심히 공부했고 그 덕분에 오빠를 따라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남매를 모두 수도권 명문대에 보냈다는 것은 저희 부부에게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로부터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다는 칭찬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두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한 후 저와 아내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더욱 열심히 농사를 짓고 소를 키웠습니다. 아들과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바쁜 와중에도 자주 고향집을 찾아왔습니다. 단 한 번도 말썽 부리지 않고 바르게 자라준 아이들에게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30 초반이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참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둘이서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했죠. 특히 며느리는 저희 딸과도 친자매처럼 잘 지냈습니다. 온 가족이 마당에 모여 함께 밥을 먹을 때면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을 만큼 든든했습니다. 아들 내에는 결혼 이듬해에 아들 하나를 낳았고 손주 또한 똘똘하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태어나고 나니 아들은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졌던 모양입니다. 30 중반의 나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죠. 저와 아내는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아들의 도전을 그저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제법 사업을 잘 꾸려나가는 듯했습니다. 가끔 집에 올 때면 아들, 며느리, 손주의 표정이 모두 밝고 좋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쯤 지났을 무렵부터 아들의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지고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억지로 웃는 듯한 표정이 역력했죠. 부모는 자식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는지 직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 뒤 아들이 혼자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저 사업이 망할 것 같아요. 수금도 안 되고 거래 대금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다 저 진짜 망할 것 같아요.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 했지만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다며 아들은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며 번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노후에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으려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 전부였지만 자식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부모로서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와 저는 밤새 상의한 끝에 아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땅과 소들을 처분해 2억 6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마련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은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기에 저희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돈으로 꼭 성공하겠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이 돈 반드시 갚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뒤로 아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 때문에 바빠 집에 자주 오지는 못했지만 며느리가 간간히 전화로 소식을 전해주며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늘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착한 며느리의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는 아이들의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30 후반이 되었을 무렵 어느 날 저녁 술에 취한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아들은 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그저 사업이 힘들어 술김에 하는 푸념이려니 생각하고
어서 집에 들어가 쉬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때 제가 당장 서울로 달려가 아들을 붙잡았더라면 상황이 조금은 달라졌을까요? 그 전화가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아들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사색이 되어 서울로 향했지만 이미 아들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통곡과 오열로 가득했습니다. 특히나 오빠를 따르던 딸은 목 놓아 울며 오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후 저는 홀로 남겨진 며느리와 손주가 너무나 걱정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은 며느리의 이름으로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살아갈 힘을 잃었던 것이지요. 저와 아내는 남은 돈 5천만 원을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며 부디 손주와 꿋꿋하게 잘 살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몸과 마음이 병들어갔습니다. 그런 아내만큼이나 제가 걱정했던 사람은 바로 딸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우애가 깊었던 남매였기에 오빠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딸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당시 딸에게는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 내내 곁에서 꾸준히를 도맡아 했던 예비 사위였죠. 저는 그런 예비 사위가 참으로 고맙고 든든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몇 달 뒤 딸은 그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들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기에 딸의 결혼식을 온전히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딸은 결혼 후 행복하게 잘 사는 듯 보였습니다. 사위는 저희 아들 대신 찾아온 사람처럼 저와 아내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농사일이 바쁜 수확철에는 휴가를 내고 찾아와 일을 돕기도 했고, 여름이면 함께 계곡으로 놀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런 사위에게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위를 아들처럼 아끼고 챙겨주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큰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듯 보였습니다. 딸이 결혼한 지 4년째 되던 해 둘째 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출산 후 병원에서 마주한 딸의 표정이 어딘가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저 출산으로 기력이 쇠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지만 딸은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연락조차 잘 닿지 않자 걱정이 된 아내는 결국 딸을 돌보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내가 올라간 후 다행히 딸은 병원 치료도 받고 상태가 호전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서울로 간 지 석 달이 지날 무렵부터 아내와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상태가 다시 안 좋아져서 더 있어야 한다는 말만 남긴 채 아내는 제 전화를 피하는 듯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저는 농사일을 이장에게 맡기고 무작정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열고 나온 아내의 모습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불과 5개월 사이에 아내는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야위어 있었고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더욱 이상했습니다. 제가 왔음에도 딸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바닥만 쳐다볼 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첫째 손주가 제 손을 잡고 아파트 베란다를 가리키며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매일 저기서 자요. 그리고 엄마한테 맨날 맞아요. 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추궁하자 아내는 결국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착하던 사위가 딸이 둘째를 임신했을 때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딸은 엄청난 충격으로 정신을 놓아버렸고 사위는 결국 처자식을 모두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던 겁니다. 그럼 당신은 왜 저 차가운 베란다에서 잠을 잔 거야? 왜 막고 있었던 거냐고 아내는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연하가 정신분열 증세가 생겨서 날 그 여자라고 생각했나 봐요. 나만 보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니 최대한 눈앞에 안 보이려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혼자 다 짊어지고 있었어? 제 외침에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당신한테 어떻게 말해요? 아들 그렇게 보내고 새벽마다 밭에 나가서 울고 소염을 주면서 울던 당신인데 나한테 안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던 당신한테 내가 어떻게 또 이 아픔을 겪게 해요? 나 혼자서 우리 딸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당신은 이런 고통 없이 그저 우리 딸이 괜찮아진 모습만 보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내는 저를 걱정해 그 모든 지옥 같은 시간을 홀로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에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의 비극은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처참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딸의 무너진 삶, 그리고 아내의 처절한 희생 앞에 저는 한낱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아직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를 위해, 제 딸을 위해, 그리고 남겨진 손주들을 위해 말입니다. 저는 한 아버지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 속에는 온 세상을 밝힐 만큼 찬란했던 기쁨의 순간과 태양마저 삼킬 듯한 깊은 슬픔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던 한 가족을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올려야 했던 어느 60대 아버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목소리로 그 시절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 후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정말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았지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이 조금 있었고 소 몇 마리를 키우며 평범하지만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그렇듯 저 또한 제가 먹을 것, 입을 것을 아껴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 아내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고요. 만약 아이들이 저희 속을 썩이며 컸다면 그런 마음을 먹지 못했겠지만 저희 아들, 딸은 어릴 때부터 어찌나 우애가 좋고 착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3살 터울의 아들은 어린 여동생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동네 어른들 눈에도 기특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이렇게 우애 좋은 남매가 어디 있냐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한 번은 초등학생이던 딸아이가 독감에 심하게 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열이 펄펄 끓어 밥 한 술 제대로 넘기지 못했지요. 그 모습이 오빠인 아들의 마음에 무척이나 걸렸나 봅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들은
그동안 돼지 저금통에 모아두었던 동전들을 남김없이 털어 슈퍼마켓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이 가장 좋아하는 초코 과자를 한아름 사들고 왔더군요. 처음엔 영문도 모르고 아들을 혼내려 했습니다. 장난감을 사겠다고 용돈을 모으던 아이가 온통 과자만 사왔으니까요. 아들아, 그동안 모은 돈으로 죄다 과자만 사온 거야? 그 돈 모아서 장난감 산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자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연아가 아파서 밥을 못 먹잖아요. 좋아하는 과자라도 먹으라고 사온 건데. 자신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포기하고 아픈 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쓴 아들의 마음을 헤아렸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작 11살이었던 아들이 어른인 저보다 더 낫다는 생각마저 들었지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예민하다는 사춘기를 맞았을 때도 아들과 딸은 변함없이 사이가 좋았습니다. 특히 아들은 공부를 곧잘 해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의 명문 고등학교로 진학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것은 저와 아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 역시 오빠를 애타게 기다렸죠. 엄마, 아빠, 오빠 왔어. 오빠 집에 왔어. 아이고, 우리 연아. 오빠가 오늘 학교에서 뭘 좀 하다가 늦게 온단다. 왜 늦게 온대? 오빠가 나 떡볶이 사준다고 했단 말이야. 몇 시에 오는데? 누가 보면 몇 달은 못 본 줄 알 정도로 딸은 오빠를 끔찍이도 아꼈습니다. 아들은 그런 동생의 공부를 도와주며 사이좋게 지냈고 결국 명문대에 진학해 서울에서 자취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끔씩 동생을 서울로 불러내 구경을 시켜주곤 했죠. 딸은 오빠와 함께하는 서울 나들이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것 좀 봐. 나 오빠네 학교 앞에서 사진 찍었다. 서울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빠가 다음 주에도 버스 타고 올라오래. 놀이동산도 데려가 준댔어. 나 다음 주에도 가도 돼. 모범생이었던 아들은 딸에게 늘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빠를 보며 자극받은 딸 역시 열심히 공부했고 그 덕분에 오빠를 따라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남매를 모두 수도권 명문대에 보냈다는 것은 저희 부부에게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로부터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다는 칭찬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두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한 후 저와 아내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더욱 열심히 농사를 짓고 소를 키웠습니다. 아들과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바쁜 와중에도 자주 고향집을 찾아왔습니다. 단 한 번도 말썽 부리지 않고 바르게 자라준 아이들에게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30 초반이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참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둘이서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했죠. 특히 며느리는 저희 딸과도 친자매처럼 잘 지냈습니다. 온 가족이 마당에 모여 함께 밥을 먹을 때면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을 만큼 든든했습니다. 아들 내에는 결혼 이듬해에 아들 하나를 낳았고 손주 또한 똘똘하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태어나고 나니 아들은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졌던 모양입니다. 30 중반의 나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죠. 저와 아내는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아들의 도전을 그저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제법 사업을 잘 꾸려나가는 듯했습니다. 가끔 집에 올 때면 아들, 며느리, 손주의 표정이 모두 밝고 좋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쯤 지났을 무렵부터 아들의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지고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억지로 웃는 듯한 표정이 역력했죠. 부모는 자식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는지 직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 뒤 아들이 혼자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저 사업이 망할 것 같아요. 수금도 안 되고 거래 대금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다 저 진짜 망할 것 같아요.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 했지만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다며 아들은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며 번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노후에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으려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 전부였지만 자식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부모로서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와 저는 밤새 상의한 끝에 아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땅과 소들을 처분해 2억 6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마련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은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기에 저희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돈으로 꼭 성공하겠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이 돈 반드시 갚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뒤로 아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 때문에 바빠 집에 자주 오지는 못했지만 며느리가 간간히 전화로 소식을 전해주며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늘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착한 며느리의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는 아이들의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30 후반이 되었을 무렵 어느 날 저녁 술에 취한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아들은 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그저 사업이 힘들어 술김에하는 푸념이려니 생각하고 어서 집에 들어가 쉬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때 제가 당장 서울로 달려가 아들을 붙잡았더라면 상황이 조금은 달라졌을까요? 그 전화가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아들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사색이 되어 서울로 향했지만 이미 아들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통곡과 오열로 가득했습니다. 특히나 오빠를 따르던 딸은 목 놓아 울며 오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후 저는 홀로 남겨진 며느리와 손주가 너무나 걱정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은 며느리의 이름으로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살아갈 힘을 잃었던 것이지요. 저와 아내는 남은 돈 5천만 원을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며 부디 손주와 꿋꿋하게 잘 살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몸과 마음이 병들어갔습니다. 그런 아내만큼이나 제가 걱정했던 사람은 바로 딸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우애가 깊었던 남매였기에 오빠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딸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당시 딸에게는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 내내 곁에서 꾸준히를 도맡아 했던 예비 사위였죠. 저는 그런 예비 사위가 참으로 고맙고 든든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몇 달 뒤 딸은 그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들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기에 딸의 결혼식을 온전히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딸은 결혼 후 행복하게 잘 사는 듯 보였습니다. 사위는 저희 아들 대신 찾아온 사람처럼 저와 아내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농사일이 바쁜 수확철에는 휴가를 내고 찾아와 일을 돕기도 했고, 여름이면 함께 계곡으로 놀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런 사위에게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위를 아들처럼 아끼고 챙겨주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큰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듯 보였습니다. 딸이 결혼한 지 4년째 되던 해 둘째 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출산 후 병원에서 마주한 딸의 표정이 어딘가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저 출산으로 기력이 쇠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지만 딸은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연락조차 잘 닿지 않자 걱정이 된 아내는 결국 딸을 돌보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내가 올라간 후 다행히 딸은 병원 치료도 받고 상태가 호전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서울로 간 지 석 달이 지날 무렵부터 아내와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상태가 다시 안 좋아져서 더 있어야 한다는 말만 남긴 채 아내는 제 전화를 피하는 듯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저는 농사일을 이장에게 맡기고 무작정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열고 나온 아내의 모습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불과 5개월 사이에 아내는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야위어 있었고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더욱 이상했습니다. 제가 왔음에도 딸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바닥만 쳐다볼 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첫째 손주가 제 손을 잡고 아파트 베란다를 가리키며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매일 저기서 자요. 그리고 엄마한테 맨날 맞아요. 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추궁하자 아내는 결국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착하던 사위가 딸이 둘째를 임신했을 때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딸은 엄청난 충격으로 정신을 놓아버렸고 사위는 결국 처자식을 모두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던 겁니다. 그럼 당신은 왜 저 차가운 베란다에서 잠을 잔 거야? 왜 막고 있었던 거냐고 아내는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연하가 정신분열 증세가 생겨서 날 그 여자라고 생각했나 봐요. 나만 보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니 최대한 눈앞에 안 보이려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혼자 다 짊어지고 있었어? 제 외침에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당신한테 어떻게 말해요? 아들 그렇게 보내고 새벽마다 밭에 나가서 울고 소염을 주면서 울던 당신인데 나한테 안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던 당신한테 내가 어떻게 또 이 아픔을 겪게 해요. 나 혼자서 우리 딸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당신은 이런 고통 없이 그저 우리 딸이 괜찮아진 모습만 보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내는 저를 걱정해 그 모든 지옥 같은 시간을 홀로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에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의 비극은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처참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딸의 무너진 삶, 그리고 아내의 처절한 희생 앞에 저는 한낱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아직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를 위해, 제 딸을 위해, 그리고 남겨진 손주들을 위해 말입니다. 저는 한 아버지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 속에는 온 세상을 밝힐 만큼 찬란했던 기쁨의 순간과 태양마저 삼킬 듯한 깊은 슬픔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던 한 가족을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올려야 했던 어느 60대 아버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목소리로 그 시절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 후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정말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았지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이 조금 있었고 소 몇 마리를 키우며 평범하지만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그렇듯 저 또한 제가 먹을 것, 입을 것을 아껴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 아내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고요. 만약 아이들이 저희 속을 썩이며 컸다면 그런 마음을 먹지 못했겠지만 저희 아들, 딸은 어릴 때부터 어찌나 우애가 좋고 착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3살 터울의 아들은 어린 여동생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동네 어른들 눈에도 기특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이렇게 우애 좋은 남매가 어디 있냐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한 번은 초등학생이던 딸아이가 독감에 심하게 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열이 펄펄 끓어 밥 한 술 제대로 넘기지 못했지요. 그 모습이 오빠인 아들의 마음에 무척이나 걸렸나 봅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들은 그동안 돼지 저금통에 모아두었던 동전들을 남김없이 털어 슈퍼마켓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이 가장 좋아하는 초코 과자를 한아름 사들고 왔더군요. 처음엔 영문도 모르고 아들을 혼내려 했습니다. 장난감을 사겠다고 용돈을 모으던 아이가 온통 과자만 사왔으니까요. 아들아, 그동안 모은 돈으로 죄다 과자만 사온 거야? 그 돈 모아서 장난감 산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자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연아가 아파서 밥을 못 먹잖아요. 좋아하는 과자라도 먹으라고 사온 건데. 자신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포기하고 아픈 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쓴 아들의 마음을 헤아렸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작 11살이었던 아들이 어른인 저보다 더 낫다는 생각마저 들었지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예민하다는 사춘기를 맞았을 때도 아들과 딸은 변함없이 사이가 좋았습니다. 특히 아들은 공부를 곧잘 해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의 명문 고등학교로 진학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것은 저와 아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 역시 오빠를 애타게 기다렸죠. 엄마, 아빠, 오빠 왔어. 오빠 집에 왔어. 아이고, 우리 연아. 오빠가 오늘 학교에서 뭘 좀 하다가 늦게 온단다. 왜 늦게 온대? 오빠가 나 떡볶이 사준다고 했단 말이야. 몇 시에 오는데? 누가 보면 몇 달은 못 본 줄 알 정도로 딸은 오빠를 끔찍이도 아꼈습니다. 아들은 그런 동생의 공부를 도와주며 사이좋게 지냈고 결국 명문대에 진학해 서울에서 자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끔씩 동생을 서울로 불러내 구경을 시켜주곤 했죠. 딸은 오빠와 함께하는 서울 나들이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것 좀 봐. 나 오빠네 학교 앞에서 사진 찍었다. 서울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빠가 다음 주에도 버스 타고 올라오래. 놀이동산도 데려가 준댔어. 나 다음 주에도 가도 돼. 모범생이었던 아들은 딸에게 늘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빠를 보며 자극받은 딸 역시 열심히 공부했고 그 덕분에 오빠를 따라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남매를 모두 수도권 명문대에 보냈다는 것은 저희 부부에게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로부터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다는 칭찬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두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한 후 저와 아내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더욱 열심히 농사를 짓고 소를 키웠습니다. 아들과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바쁜 와중에도 자주 고향 집을 찾아왔습니다. 단 한 번도 말썽 부리지 않고 바르게 자라준 아이들에게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30 초반이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참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둘이서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했죠. 특히 며느리는 저희 딸과도 친자매처럼 잘 지냈습니다. 온 가족이 마당에 모여 함께 밥을 먹을 때면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을 만큼 든든했습니다. 아들 내에는 결혼 이듬해에 아들 하나를 낳았고 손주 또한 똘똘하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태어나고 나니 아들은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졌던 모양입니다. 30 중반의 나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죠. 저와 아내는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아들의 도전을 그저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제법 사업을 잘 꾸려나가는 듯했습니다. 가끔 집에 올 때면 아들, 며느리, 손주의 표정이 모두 밝고 좋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쯤 지났을 무렵부터 아들의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지고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억지로 웃는 듯한 표정이 역력했죠. 부모는 자식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는지 직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 뒤 아들이 혼자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저 사업이 망할 것 같아요. 수금도 안 되고 거래 대금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다 저 진짜 망할 것 같아요.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 했지만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다며 아들은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며 번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노후에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으려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 전부였지만 자식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부모로서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와 저는 밤새 상의한 끝에 아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땅과 소들을 처분해 2억 6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마련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은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기에 저희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돈으로 꼭 성공하겠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이 돈 반드시 갚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뒤로 아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 때문에 바빠 집에 자주 오지는 못했지만 며느리가 간간히 전화로 소식을 전해주며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늘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착한 며느리의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는 아이들의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30 후반이 되었을 무렵 어느 날 저녁 술에 취한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아들은 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그저 사업이 힘들어 술김에하는 푸념이려니 생각하고 어서 집에 들어가 쉬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때 제가 당장 서울로 달려가 아들을 붙잡았더라면 상황이 조금은 달라졌을까요? 그 전화가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아들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사색이 되어 서울로 향했지만 이미 아들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통곡과 오열로 가득했습니다. 특히나 오빠를 따르던 딸은 목 놓아 울며 오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후 저는 홀로 남겨진 며느리와 손주가 너무나 걱정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은 며느리의 이름으로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살아갈 힘을 잃었던 것이지요. 저와 아내는 남은 돈 5천만 원을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며 부디 손주와 꿋꿋하게 잘 살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몸과 마음이 병들어갔습니다. 그런 아내만큼이나 제가 걱정했던 사람은 바로 딸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우애가 깊었던 남매였기에 오빠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딸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당시 딸에게는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 내내 곁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던 예비 사위였죠. 저는 그런 예비 사위가 참으로 고맙고 든든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몇 달 뒤 딸은 그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들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기에 딸의 결혼식을 온전히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딸은 결혼 후 행복하게 잘 사는 듯 보였습니다. 사위는 저희 아들 대신 찾아온 사람처럼 저와 아내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농사일이 바쁜 수확철에는 휴가를 내고 찾아와 일을 돕기도 했고, 여름이면 함께 계곡으로 놀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런 사위에게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위를 아들처럼 아끼고 챙겨주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큰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듯 보였습니다. 딸이 결혼한 지 4년째 되던 해 둘째 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출산 후 병원에서 마주한 딸의 표정이 어딘가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저 출산으로 기력이 쇠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지만 딸은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연락조차 잘 닿지 않자 걱정이 된 아내는 결국 딸을 돌보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내가 올라간 후 다행히 딸은 병원 치료도 받고 상태가 호전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서울로 간 지 석 달이 지날 무렵부터 아내와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상태가 다시 안 좋아져서 더 있어야 한다는 말만 남긴 채 아내는 제 전화를 피하는 듯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저는 농사일을 이장에게 맡기고 무작정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열고 나온 아내의 모습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불과 5개월 사이에 아내는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야위어 있었고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더욱 이상했습니다. 제가 왔음에도 딸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바닥만 쳐다볼 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첫째 손주가 제 손을 잡고 아파트 베란다를 가리키며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매일 저기서 자요. 그리고 엄마한테 맨날 맞아요. 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추궁하자 아내는 결국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착하던 사이가 딸이 둘째를 임신했을 때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딸은 엄청난 충격으로 정신을 놓아버렸고 사위는 결국 처자식을 모두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던 겁니다. 그럼 당신은 왜 저 차가운 베란다에서 잠을 잔 거야? 왜 막고 있었던 거냐고 아내는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연하가 정신분열 증세가 생겨서 날 그 여자라고 생각했나 봐요. 나만 보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니 최대한 눈앞에 안 보이려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혼자 다 짊어지고 있었어? 제 외침에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당신한테 어떻게 말해요? 아들 그렇게 보내고 새벽마다 밭에 나가서 울고 소염을 주면서 울던 당신인데 나한테 안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던 당신한테 내가 어떻게 또 이 아픔을 겪게 해요. 나 혼자서 우리 딸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당신은 이런 고통 없이 그저 우리 딸이 괜찮아진 모습만 보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내는 저를 걱정해 그 모든 지옥 같은 시간을 홀로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에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의 비극은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처참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딸의 무너진 삶, 그리고 아내의 처절한 희생 앞에 저는 한낱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아직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를 위해, 제 딸을 위해, 그리고 남겨진 손주들을 위해 말입니다. 저는 한 아버지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 속에는 온 세상을 밝힐 만큼 찬란했던 기쁨의 순간과 태양마저 삼킬 듯한 깊은 슬픔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던 한 가족을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올려야 했던 어느 60대 아버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목소리로 그 시절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 후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정말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았지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이 조금 있었고 소 몇 마리를 키우며 평범하지만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그렇듯 저 또한 제가 먹을 것, 입을 것을 아껴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 아내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고요. 만약 아이들이 저희 속을 썩이며 컸다면 그런 마음을 먹지 못했겠지만 저희 아들, 딸은 어릴 때부터 어찌나 우애가 좋고 착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3살 터울의 아들은 어린 여동생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동네 어른들 눈에도 기특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이렇게 우애 좋은 남매가 어디 있냐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한 번은 초등학생이던 딸아이가 독감에 심하게 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열이 펄펄 끓어 밥 한 술 제대로 넘기지 못했지요.
그 모습이 오빠인 아들의 마음에 무척이나 걸렸나 봅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들은 그동안 돼지 저금통에 모아두었던 동전들을 남김없이 털어 슈퍼마켓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이 가장 좋아하는 초코 과자를 한아름 사들고 왔더군요. 처음엔 영문도 모르고 아들을 혼내려 했습니다. 장난감을 사겠다고 용돈을 모으던 아이가 온통 과자만 사왔으니까요. 아들아, 그동안 모은 돈으로 죄다 과자만 사온 거야? 그 돈 모아서 장난감 산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자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연아가 아파서 밥을 못 먹잖아요. 좋아하는 과자라도 먹으라고 사온 건데. 자신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포기하고 아픈 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쓴 아들의 마음을 헤아렸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작 11살이었던 아들이 어른인 저보다 더 낫다는 생각마저 들었지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예민하다는 사춘기를 맞았을 때도 아들과 딸은 변함없이 사이가 좋았습니다. 특히 아들은 공부를 곧잘 해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의 명문 고등학교로 진학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것은 저와 아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 역시 오빠를 애타게 기다렸죠. 엄마, 아빠, 오빠 왔어. 오빠 집에 왔어. 아이고, 우리 연아. 오빠가 오늘 학교에서 뭘 좀 하다가 늦게 온단다. 왜 늦게 온대? 오빠가 나 떡볶이 사준다고 했단 말이야. 몇 시에 오는데? 누가 보면 몇 달은 못 본 줄 알 정도로 딸은 오빠를 끔찍이도 아꼈습니다. 아들은 그런 동생의 공부를 도와주며 사이좋게 지냈고 결국 명문대에 진학해 서울에서 자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끔씩 동생을 서울로 불러내 구경을 시켜주곤 했죠. 딸은 오빠와 함께하는 서울 나들이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것 좀 봐. 나 오빠네 학교 앞에서 사진 찍었다. 서울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빠가 다음 주에도 버스 타고 올라오래. 놀이동산도 데려가 준댔어. 나 다음 주에도 가도 돼. 모범생이었던 아들은 딸에게 늘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빠를 보며 자극받은 딸 역시 열심히 공부했고 그 덕분에 오빠를 따라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남매를 모두 수도권 명문대에 보냈다는 것은 저희 부부에게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로부터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다는 칭찬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두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한 후 저와 아내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더욱 열심히 농사를 짓고 소를 키웠습니다. 아들과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바쁜 와중에도 자주 고향집을 찾아왔습니다. 단 한 번도 말썽 부리지 않고 바르게 자라준 아이들에게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30 초반이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참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둘이서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했죠. 특히 며느리는 저희 딸과도 친자매처럼 잘 지냈습니다. 온 가족이 마당에 모여 함께 밥을 먹을 때면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을 만큼 든든했습니다. 아들 내에는 결혼 이듬해에 아들 하나를 낳았고 손주 또한 똘똘하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태어나고 나니 아들은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졌던 모양입니다. 30 중반의 나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죠. 저와 아내는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아들의 도전을 그저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제법 사업을 잘 꾸려나가는 듯했습니다. 가끔 집에 올 때면 아들, 며느리,
손주의 표정이 모두 밝고 좋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쯤 지났을 무렵부터 아들의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지기